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새해가 되면 운동할 계획, 건강관리 계획 많이들 세우시죠? 그래서 건강필독서라는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서울 아산병원 정희원 교수님이 쓰신 현실적인 건강조언입니다. 요즘에는 노화에 대한 연구가 꽤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사람마다 얼굴이나 성격이 다르듯이 노화의 속도나 정도가 천차만별로 나타난대요. 각자 몸속에 가진 노화 시계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런 생활 습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인 72만 명을 분석한 연구에서 신체 활동이나 식사, 수면 등에 따라서 앞으로 20년 정도의 수명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 밝혀졌대요. 70대가 되었을 때 내가 40대처럼 활기차게 삶을 영위하느냐,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느냐, 이 차이는 지금의 생활 습관에 달린 거예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면 제대로 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책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런 음식이 좋다, 이런 운동이 좋다가 아니라 각 나이대별로 지금 나의 신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먹어야 나의 정신 건강에서부터 신체의 건강, 뇌의 건강을 두루 살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나이에 맞춰서 나의 신체 대사량에 따라서 이런 운동 방법이 효과적이겠구나, 이런 식단을 짜야겠구나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 책을 꼼꼼하게 읽고 실천하면 또래보다 20년 젊게 사는 충만한 노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정희원 지음, 한빛 라이프. 어느 날 진료실에 60대의 남성이 찾아왔어요.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열심히 건강 정보를 접하고 매일 생채소를 갈아먹고 2만 보씩 걸었대요. 그렇게 했더니 처음 한 달은 컨디션이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체중이 10kg 이상 빠지고 기력이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스로 근감소증을 만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당장 필요한 처방은 언뜻 건강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흰 쌀밥과 고기입니다. 어떤 60대 여성은 체성분 검사에서 근육이 부족한데 지방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를 열심히 먹었죠. 그런데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백질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 단백질 보충제가 열량이 되어서 다시 지방으로 쌓인다고 합니다. 이때는 근력 운동에 더한 충분한 유산소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급선무이죠. 정희원 선생님은 방송이나 매체를 따라서 본인의 몸에 맞지 않는 방법을 실천하게 되면 건강하자고 노력한 건데 결국 병을 키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세요. 느리게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딱 맞는 지점을 찾아야 하는 거죠. 이 지점은 생애 주기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대사적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예일대의 연구에서는 노년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7.5년 더 생존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단 10분 동안 자신의 나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기억력, 신체 기능, 그리고 삶의 의지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삶의 모든 면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노력에 치중하기보다 내 삶이 점차 자연스러움을 찾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돼요. 지금 5, 60대인 분들의 상당수는 좋든 싫든 100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노년기를 건강하고 역동적인 기간, 꾸준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시기로 만들어가려는 조언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는지 이 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단계에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파악해야 올바른 건강 습관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대요. 1장, 노화 이해하기. 올해가 아니라 건강하게에 초점을 맞춰라. 대체 누가 노인일까요?
책에서는 숫자 나이는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6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노령화 정책이라던가 노인 분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노인이란 노화에 따라 몸에 고장이 쌓이고 그 결과 사람이라는 시스템이 굴러가는 방식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인의학적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노쇠가 발생해 있는 상태, 그게 노인이라는 거예요. 노쇠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노쇠지수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걷는 속도, 질병의 유무, 인지기능, 우울감 이런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요소들이 100개가 있다면 그 중에 10개가 고장났을 때 노쇠 지수는 0.1이 되는 시기예요. 상당히 진행된 노쇠는 대략 0.25 이상에 해당합니다. 0.25 정도의 노쇠 지수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노화가 진행이 되어서 걷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식욕이 예전 같지 않고 근육이 줄고 힘이 자꾸 빠지는 그런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는 상태에 작은 병에 걸려도 회복이 잘 되지 않고 몸이 자꾸 고장나는 듯한 기분이 드는 몸이 쉽사리 축나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 예비 노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현 시점에 우리나라 인구에서는 약 72세에서 73세 정도에 해당한다고 해요. 최근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진들은 생애 주기에서 우리 몸이 생물학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시점이 34세, 60세, 78세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78세는 사람의 평균 노쇠 지수가 대략 0.25가 되는 시점과 일치한대요. 노화는 일종의 속도 개념이랑 비슷합니다. 생활 습관 같은 요인에 의해서 노화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해요. 그래서 생물학 연구에서는 가속 노화, 역노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노화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노쇠의 악순환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침상에서 보내면 하루의 근력이 1%씩 줄어든대요. 이렇게 근육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하는 모든 생리적 활동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걷기처럼 움직이는 기능뿐만 아니라 삼킴, 배뇨, 배변을 포함한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기능이 떨어지고 횡격막의 힘이 약해져서 위식도 역류 증상이 심해지기도 해요. 이렇게 삼킴, 배뇨, 배변에 불편이 생기면 식사량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밤에 소변 문제로 잠을 푹 잘 수 없으면 뇌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대요. 결국 우울감이 악화되고 인지기능과 신체 기능까지 함께 떨어집니다. 이것을 노쇠의 악순환이라고 해요. 노인 증후군은 노인병이라고도 하는데요. 노년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 있잖아요. 이런 여러 원인이 차곡차곡 더해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일련의 노인 증후군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름이 붙여졌어요. 노인 증후군으로 흔히 꼽는 것이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 근감소증, 인지 기능 저하라든가 치매, 변비, 실금, 노년기 우울증, 식욕 저하, 낙상, 욕창, 선망 등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개별 질환으로 보고 방광약, 치매약, 변비약, 식욕 촉진제, 우울증약, 수면제 이런 식으로 약을 더하게 되면 약의 부작용을 또 약으로 맞게 되는 무한한 악순환이 벌어진대요. 이런 경우에 환자는 약을 먹을수록 점점 더 나빠지게 됩니다. 이 현상을 처방연쇄라고 하는데요. 노인의학이 아직 활성화하지 않고 증상마다 개별 진료과를 전전할 때 이런 의료 시스템의 특성상 아주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런 처방연쇄가 발생했을 때 그 메커니즘을 밝히고 악순환을 반대로 풀어내는 일을 탈처방이라고 합니다. 노쇠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인지기능이나 우울감, 삶의 질, 신체 기능이나 영양 상태가 함께 나빠지는 악순환을 만드는데요. 중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은 이 악순환이 생기는 지점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게 내재 역량을 두텁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느리게 노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대에 맞는 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삶의 시기마다 필요한 노력이 달라요. 사람을 대사 과정이 이루어지는 유기체로 봤을 때 성장과 발달이 일어나는 소아 청소년기, 또 호르몬과 기초 대사량이 줄어드는 30대 중반부터 초기 노년기까지, 본격적으로 노쇠가 일어나는 노년기, 이렇게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기에는 대사 과잉과 연관된 생리학적 변화가 크게 생기진 않아요. 그런데 30대 중반부터 시작되는 2번째 시기에서는 여러 호르몬이 점차 가라앉아가면서 기초 대사량이 점점 줄고 서서히 물만 먹어도 찌는 몸이 되어가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부터 초기 노년기까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화가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오히려 젊은 시기에 과도한 고단백 식사는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전략을 수립할 때는 내 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장, 효율적으로 먹기.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이제 양보다 질로 승부하라. 끼니를 잘 챙겨 먹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삼시세끼 잘 챙겨 먹어야 한다라는 말에서 삼시세끼가 아니라 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한 끼에 800kcal로 하루 3끼를 먹더라도 섭취한 에너지가 내 근육과 뇌에서 사용되고 근육의 양과 질을 유지하는 데 사용될지, 반대로 배나 간에 복부지방, 지방간의 형태로 축적될지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또 똑같은 양과 구성 성분으로 식사를 하더라도 식사 간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먹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절식과 비슷한 노화 지연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만인 경우에는 근육을 보존하면서 지방을 빼는 식사를 만들어야 하고, 마른 비만인 경우에는 지방을 빼면서 근육을 늘리는 체성분 전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체중이나 체성분이 바뀌는 속도 역시 1개월에 1, 2kg 정도로 너무 빠르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이고 몸이 적응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불필요한 부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의 경우 체중 조절이 필요하지만 체지방이 과도하지 않고 대사적인 문제가 없으며 근육이 많아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라면 체질량 지수 25까지는 괜찮습니다. 체질량 지수로 봤을 때는 비만이 아니더라도 체지방률은 남성이 25%, 여성이 30%를 넘는다면 그걸 마른 비만으로 볼 수 있어요. 마른 비만은 장기적으로 비만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른 비만일 경우에는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체성분 전환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체성분 전환 식단이라는 건 영양 조정뿐만 아니라 반드시 운동 루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조합이 동반되어야 실현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전체 칼로리의 40%를 탄수화물, 30%를 단백질, 30%를 지방으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노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법이 3차원 절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차원 절식의 1단계는 빠르고 해로운 탄수화물을 걷어내는 겁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하죠. 이 당 중독 회로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사그라들게 만들 수 있대요. 우선 일주일만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멀리하라고 권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늘 당기던 단 음식이 어느 순간 떠오르지 않게 된대요. 확실하게 실천을 하다 보면 1, 2주 이내에 부종이 개선되고 몸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겐이 분해돼서 체중이 3, 4kg 정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탄수화물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빠르고 해로운 탄수화물을 걷어낸다는 생각으로 식사를 교정하는 거예요. 귀리나 현미처럼 갈지 않은 통곡물, 렌틸, 병아리콩 같은 느리게 흡수되는 복합 탄수화물을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도 없고 혈당 상승폭도 낮아서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차원 절식 2단계로 들어가 볼게요. 먹는 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시간 제한 다이어트 유명하죠?
12시간 먹고 12시간 굶기라던가 8시간 동안 먹고 16시간 굶기 같은 다양한 방법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의 경우 아직 획일적으로 몇 시간 먹고 몇 시간 굶어야 한다는 게 확정되지 않았대요. 통상적으로는 최소 12시간 정도 속을 비우면 좋다고 합니다.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는 게 간헐적 단식이나 1일 1식의 개념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를 몰아서 먹는 식으로 오용하는 경우가 많대요. 1일 1폭식을 하는 건 몸에 좋을 리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체중과 근육량 증가가 필요한 사람은 당연하게도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서 당뇨를 앓고 있거나 평생 운동을 한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 16시간 굶고 8시간 먹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근육이 부족하고 지방이 많은 몸인데 남들처럼 근육을 늘리고 싶다면 근력 운동을 2배로 늘리고 단백질을 1.5배쯤 먹어야 합니다. 당뇨가 없더라도 대략 65세 이상의 노년기에서는 어느 정도 동화 저항이 생겨 있기 때문에 과도한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좋지 않다고 해요. 또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소아 청소년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아침밥을 먹는 게 좋다고 해요. 동화 저항이 어느 정도 진행된 사람은 12-12, 12시간 먹고 12시간 굶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실질적인 한계라고 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굶으면 금식 기간이 길어져서 공복 시에 근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모두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섞어서 챙겨 먹어야 체성분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전신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걸쳐 동화 저항 현상이 풀리게 되고 저절로 체성분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름은 3차원 절식이라고 했지만 노화 가속을 개선하고 충분한 근육량과 근력도 가질 수 있게 돼요. 3차원 절식의 3단계로는 내 몸에 맞는 열량을 섭취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 즉 기초 대사량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활동 수준에 따라서 1일 에너지 소비량을 다시 계산해야 돼요. 과도한 절식을 유지하면 의외로 마른 비만이 잘 해결되지 않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면 몸의 근육이 계속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20% 절식 정도를 지키면서 충분하게 근력 운동을 해야 해요. 잘 먹어야 지방이 빠집니다. 체구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1개월에 1-2kg의 속도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체중을 빼면 근육량이 줄고 골밀도도 역시 빠르게 감소해요. 급격한 다이어트 이후의 요요 과정에서는 안타깝게도 대부분 지방의 양만 늘어납니다. 책에서는 노화를 지연시키는 장수 식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마인드 식단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인드 식사를 하면 가속 노화를 막을 수 있고요. 치매 같은 인지 기능의 저하 속도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인드 식사에서 권장하는 걸 살펴볼게요. 녹색잎 채소는 일주일에 6회 이상 섭취하고요. 녹색잎 채소 외에 다른 채소들은 매일 1회분 이상 섭취하세요. 베리류는 일주일에 2번 이상, 견과류는 일주일에 5회 이상, 생선류는 일주일에 1끼 이상 섭취를 권합니다. 통곡물은 매일 3회분 이상을 섭취하시고 콩류는 일주일에 4끼 이상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가금류는 일주일에 2끼 이상 섭취하시고요.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마인드 식사에서 제한하는 것이 있어요.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4번 미만으로 섭취하는 걸 권장하고요. 버터나 마가린 같은 경우도 하루에 1숟갈 미만으로 섭취하라고 합니다. 치즈도 일주일에 1회 미만 섭취를 권하고요. 튀긴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는 1회 미만 섭취하셔야 해요. 패스츄리나 단 음식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5회 미만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것이 근감소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젊고 건강한 성인이라면 고단백 섭취가 열량 섭취만 더 늘리는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노년기에는 대략 체중 1kg당
하루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손실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제로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미량 영양소가 병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 연구에서 현대인에게는 비타민 D, D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양소는 정상 범위의 상한에 가까운 혈중 농도를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대인은 보통 피로감을 느낄 때, 한마디로 왜곡된 생활에 따른 불편감을 영양제로 해소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영양제로 몸에 들어오는 영양 성분은 이미 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영양제를 보충한다고 해서 피로감 회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작다는 말입니다. 영양제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때 진정한 건강 개선과 노화 지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3장, 제대로 움직이기. 남은 50년을 위해 근육 테크를 시작하라. 제대로만 걷는다면 현대인이 일상에서 걸을 수 있는 양으로 무릎을 고장내기는 어렵다고 해요. 현재 인류가 옛날 수렵 채취 사회에서 걸었던 만큼 걷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평균보다는 더 많이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걸음수가 1000보씩 늘 때마다 고혈압, 위식도 역류, 우울증, 비만, 수면 무호흡 등의 위험이 약 10%씩 줄었다고 합니다.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의 위험은 거의 30%가 줄었어요. 전체적인 만성질환이 예방되는 효과는 8,000보에서 10,000보 사이를 걸을 때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위식도 역류, 우울증, 비만,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성이 감소하는 효과는 10,000보 이상을 걸었을 때도 지속적으로 낮아졌어요. 충분히 걷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담배를 꾸준히 피우는 것과 해로운 정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것은 새로운 흡연이라는 말이 생겨났대요. 하루 2,500보에서 4,000보만 걸어도 전혀 걷지 않는 것에 비해 여러 질병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있는 것을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예요. 걷기 같은 신체 활동이 주는 활력, 집중력, 인지 기능 개선은 우리를 오히려 시간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많이 걸으면 무릎 관절이 망가진다는 통념과 달리 신체 활동량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관절염을 앓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아까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하루에 1% 속도로 근력이 감소한다고 했죠? 정상적으로 일상 활동을 하는 경우 노화에 따라 1년에 1% 정도가 빠지는데 무려 하루에 1년치의 근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몇 시간만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도 급속하게 노화한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제대로 걸을 수 있는 몸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을 통해서 고관절이나 견관절, 흉추의 움직임 범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는 정적, 동적 스트레칭이 가장 기본입니다. 코어 근육은 플랭크나 브릿지 같은 운동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고요. 스쿼트나 런지 같은 둔근 강화 운동도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걸을 때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으면 목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그 결과로 자세가 나빠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량을 선택해야 돼요. 무조건 하루에 10,000보를 걷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무리하면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칭만큼 근력 운동이 무척 중요한데요. 하루 15분씩 꼭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몰아서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운동의 습관화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에요. 근력 운동은 매일 하면 안 된다는 통념이 있는데요. 부드럽게 맨몸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으로는 그 정도의 손상을 만들 수 없대요. 그래서 운동 초기에는 잠자고 있던 근육을 깨우기 위해서 매일 운동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매일 한 번에 10분이나 15분씩 근력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일상에서 움직임을 즐기세요. 2022년 기준으로 한국 사람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보면 5.2시간이라고 해요. 하루에 5시간이 넘도록 주로 앉거나 구부정하게 서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셈인데요. 이 시간에 조금 더 다르게 움직여 보세요.
움직임이 부족할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운동할 의지가 줄어들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그 끝에 침상 생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몸을 움직이고 운동하는 거예요. 4장, 뇌 건강 지키기. 100세 시대가 되어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건강하지 않게 오래 사는 것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것이 아무래도 긴 시간 동안 돌봄을 받으며 지내야 하는 치매죠. 치매에 대한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는 것도 두려움을 거듭니다. 책에서는 뇌 영양제가 의미 있는 도움을 줄 가능성이 없다. 또 강력한 효과의 약도 나오고 있지만 부작용이 있고 가격도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작용이 없고 돈이 들지 않는 치매 예방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별다른 부작용 없이 값비싼 신약을 능가하는 효과를 삶에서 얻을 수 있어요. 치매약보다 더 효과가 좋고 부작용도 없으며 비용 부담도 없는 방법은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연구 결과 다음의 인자를 개선하면 치매를 40%까지 지연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년기에서는 난청이나 외상성 뇌 손상, 고혈압, 과음, 비만을 조심해야 하고요. 노년기에서는 흡연, 우울증, 사회적 고립, 대기 오염, 신체 활동 부족, 당뇨병, 이거를 조심해야 합니다. 인지기능 개선에 특화된 지중해의 식사, 아까 우리 마인드 식사라고 했죠? 이를 잘 준수하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해로운 식사를 지속하는 사람에 비해서 인지기능 감소 속도가 75%나 느려졌다고 해요. 알츠하이머 신약인 레카네마비 연간 약제비가 약 3,300만 원 정도래요. 그러니까 식사만 확실히 개선해도 우리는 1년에 몇천만 원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활 습관 개선에는 충분한 수면이 꼭 필요합니다. 수면은 인지기능이나 암, 노화, 노쇠, 이런 대사질환, 고혈압, 건강에 매우 다양한 요소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인지 기능을 해치지 않는 평균 최소 1일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7시간 30분 정도인데요.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수면 요구량이 다를 수 있대요.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정도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 6시간 혹은 길게는 8시간 30분, 이 시간 범위 안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알람 없이도 일어날 수 있고 커피나 각성제 없이 활력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자는 것이 충분한 수면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회복 수면을 위해서는 이런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후에는 햇빛을 보면서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고요. 마인드 식사나 이에 준하는 식사를 하는 것이 좋아요. 자기 전에는 스마트 기기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상이나 심호흡, 요가 같은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어둡고 조용하고 온도가 적당한 수면 환경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리고 수면 일기를 쓰면 자신의 수면 패턴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치매를 단순히 질병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예방약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요. 하지만 치매를 노화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건강하게 식사하고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절주하고 금연하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돼요. 노화를 느리게 만들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치매 예방약입니다. 신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육량을 많이 늘려놓는 것처럼 인지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뇌의 통장 잔고를 늘려놔야 해요. 평생 뇌의 통장 잔고를 풍부하게 만들어 놓으면 노화나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뇌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더 잘 견딜 수가 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그래서 인지적으로 부담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작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이렇게 뇌의 통장 잔고를 늘리려면 인지 활동, 신체 활동,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인지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잘 하지 않던 활동을 찾아서 해야 한대요. 동적인 활동으로는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있고요. 특히 댄스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정적인 활동으로는 그림 그리기나 서예, 조각, 뜨개질, 자수, 독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집중하는 활동,
퍼즐을 맞춘다거나 악기를 배우는 활동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활동이 있어요. 토론을 한다던가 그룹으로 뭘 한다던가 하는 활동이 있겠죠. 수동적인 활동으로는 음악 감상이나 영화 감상 같은 게 있을 거고요. 능동적인 활동으로는 노래를 부르거나 요리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활동이 있겠죠. 이런 활동을 다양하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질 좋은 사회적 관계는 노화 속도를 더디게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뇌가 자극에 적게 노출되고 인지 능력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 사회적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졌던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이런 질 좋은 사회적 관계는 우울감과 외로움을 개선하지만 반면 스마트폰이나 SNS의 사용은 오히려 더 높은 우울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불안과 수면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인위적으로 SNS 사용을 줄이면 외로움이 감소하는 연구도 있었대요. 결론적으로 방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다 보면 더 우울해지고 머리도 나빠지고 근육도 녹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아가서 운동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진짜 사람을 만나고 진짜 세상을 만나야 합니다. 과도한 스마트폰이나 SNS 사용은 안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연결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관계망은 양보다 질입니다.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수가 50명 이상이 되면 오히려 더 우울하다는 연구가 있었대요. 다른 사람과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 질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책에서는 여러 동호회라던가 자원봉사라던가 교육 강좌를 듣는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 나의 건강의 목표가 무엇인지 고려해서 건강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가 수명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약 20%, 3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7, 80%는 환경적 요인과 우연의 몫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유전자보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전면적인 생활 습관의 몫이 상당히 크다는 말이에요. 이 책에서 말하는 생활 습관 개선을 실천하면 수명을 길게는 20년 가까이 늘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젊을 때와 다르지 않은 독립적인 삶, 건강한 삶으로 20년 가까이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찾아서 우리 지혜로운 노년, 즐겁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봐요. 올 한 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소중한 1년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